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 지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열린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오늘 화면에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지금 이 혼란한 시국을 어떻게 하면 의외롭게, 정의롭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그 판도라의 상자가 뚜껑이 열린 채 큰 위협을 맞이하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부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 환율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고요. 또 대한민국의 그 국제적 위상까지도 크게 추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또 사회적 갈등이 더욱더 크게 증폭되어서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큰 숙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이 안겨져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수습해야 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법치 질서와 그리고 정치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치 세력 간의 뿌리 깊은 갈등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런 적대적 정쟁을 중단시켜서 사회 갈등을 이제는 봉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안겨진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옹고이 지신이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또는 지난날의 것을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의 것, 새로운 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이 귀한 뜻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이 한민족이 언제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현명하게 이겨낸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성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지금의 이 국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87년 6월 민주항쟁 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수령 가운데 중에 하나입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그 전두환 정권의 군사 독재에 맞섰고 마침내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되찾은 한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인권의 기본 토대는 6월 민주화항쟁의 그런 성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이 민주항쟁의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있었고 군사 독재를 이끈 전두환 정권 때문이라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정권의 폭력적인 정권 유지 때문에 무고한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을 만큼 치솟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이 벌어졌고 마침내 군사 독재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항쟁으로 얻어낸 구체적인 성과는 대통령 직선제를 확립해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귀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도 개정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더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요. 법 집행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더 뿌리 깊게 박힐 수 있는 그렇게 민주주의가 존중되어지는 그런 사회로 그런 문화로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경제적 위기 극복에도 정말 전력 투구하고 극복해 나갔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그런 희생정신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항만도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그 차관을 제공해서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당시에 찾아보니까 1300만 엔을 일본이 대한제국한테 빌려줬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요. 그렇게 일본에서 대한민국에게 차관을 빌려주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빚쟁이로 몰아가고 결국에는 경제권까지 삼키려는 그런 모략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나라에 돈이 없어졌고 빚쟁이로 몰려지니까 조선의 민중들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모금운동에 참여했고 결국 차관을 상환했던 그렇게 일본에게 대항했던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당시 배경으로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을 파탄내고 경제권을 가져오기 위한 큰 생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경제권이 흔들리게 되니까 대한제국의 자립경제가 흔들리고 민중의 생존 또한 크게 위협받게 되면서 민중들 스스로가 나라의 빛을 갖고자 벌였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범국민적 운동인 만큼 각계각층이 참여했었습니다. 자본가도 참여했고 지식인도 참여했고 심지어 고종 황제까지도 여기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기생도 백정도 이런 하층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은 범국민적 운동으로 번져나가면서 우리 민족의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채보상운동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민운동으로서 기록되어졌고요. 애국개몽운동의 중심적 위상에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민족주의의 그런 사상이 확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두가 기억하실 텐데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벌어진 금모으기 운동, 이것은 국채보상운동의 현대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되면서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집안의 그 장롱과 서랍 속에 간직했던 각종 금부치들을 다 들고 나왔었습니다. 나라 빚을 갚는 데 써달라는 기부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전력을 다해서 내가 희생해서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갔던 DNA와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금모으기 운동이 대성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가장 빨리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고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 민족이 가진 사회적 연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주머니를 비우는 그런 희생정신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전 세계의 기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정치적 혼란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2004년에 벌어졌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이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도 심판받을 수 있구나 라는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정치적 혼란 상황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한민족은 스스로 만든 헌법 제도를 통해서 법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인용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직을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죠.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례를 남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그와 함께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 상황을 저희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또 그 비상계엄과 그 여파로 인해서 탄핵 정국이 어떠한 결말을 보게 될지는 저희들은 지금 누구도 또 아무도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서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절차가 이관된 만큼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해나왔던 것처럼 잘 이겨낼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경제 분야도 있었고 정치 영역에서도 있었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위기 또한 왔었습니다. 2020년에 찾아온 코로나19가 그랬죠. 사람들은 이 당시에 담소를 나눌 수도 없었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가족조차도 각자의 방에 갇혀서 서로 교류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온 사회가 완전히 정지된 것처럼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었는데요. 그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백신 접종이라는 그런 의학의 힘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낸 우리 국민들의 인내와 협조가 가장 큰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의술을 베풀었고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전력 투구했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우리나라를 보고 참 이상한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상 하나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잠깐만 영상을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또 이 대한민국은 또 이 한민족은 다른 나라에서 이상한 나라로 불리면서 어려운 위기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 한민족이 위기 극복에 전력 투구할 수 있었던 그런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는지, 위기의 그 순간에 한민족이 어떠한 태도로 임했고 그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한민족이 겪어왔던 그 내후외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임진왜란도 있었고 일제침략도 있었고요. 군사 독재와 외환 위기 등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정체절명의 그런 순간들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민족은 위기의 그 순간 속에서도 결국에는 극복해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그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한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한이라는 글자는 민족의 통합과 단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의 정서는 억울함과 슬픔을 희망과 그런 변화로서 승화시키는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수 있었던 그런 한민족의 정체성은 결국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애국가를 보잖아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늘이 함께 했었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 애국가 가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고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오전하세 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은 하늘의 도움으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의 명맥이 이어져 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하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라는 그 인식은 우리 고대 사회에서 이루어져 나왔던 단군 신화를 비롯해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손사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천손사상이라는 뜻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환인의 아들인 환웅, 그리고 그의 아들인 단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고 그 고조선이 결국에는 한민족의 첫 나라였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후손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세운 민족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라는 그런 선민 사상이 우리의 이미 역사 인식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것이 애국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내용인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도 선민 사상을 갖고 있고 이것과 매우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세워지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한민족은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천손이다 라는 그런 선민 사상, 천손 사상이라는 세계관을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하늘을 뿌리로 두고 있는 천손 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이 이룩해야 될 그런 사명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라는 홍익인간 그런 뜻, 그리고 이치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린다 라는 제세이화의 그 이념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이념이자 오래된 정신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에만 매몰되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늘의 도움이 함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민족은 하늘이 택해 세운 민족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항상 지켜왔고요.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이념을 전파하는 일도 하늘의 뜻에 따르면서 평화의 오사상에 기반해서 수행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한민족에게 신명이라는 문화를 가르쳐서 그 어떤 어려움도 거뜬하게 웃으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심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신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신성한 기운을 받아서 에너지가 최고조로 발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신명은 한민족이 고난을 견뎌내고 시련을 극복하는 데 훌륭한 에너지원으로서도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이 천손이라는 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한민족이 하늘이 택해 세운 민족인 선민이라고 해서 하늘이 언제나 아무 때나 한민족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해야 되는 그 도리를 다한 후에 비로소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듯 이 진인사 대천명이 우리 한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한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고 전력투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은 그 모습을 보고 한민족에게 역사할 수 있었고 침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도 이 진인사 대천명강의 그런 귀한 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3.1운동은 국권을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보호하는 민족이라는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서 일제 침략에 저항했던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독립이라는 이 개념을 한반도 전체가 함께 공유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한껏 고취시킨 운동이었고 목숨을 걸고 내던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고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의 후광을 등에 업고 한민족은 드디어 독립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핏 생각해 보면 마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처럼 해방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비롯해서 끊임없이 독립항쟁운동을 벌여왔었고요. 이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진인사 대천명이죠. 이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끝없는 저항과 목숨을 걸고 이뤄냈던 독립운동에 그 하늘의 도움이 보태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 해석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늘의 도움이 함께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인 딘 에치슨이 발표한 그 극동 방위선에는 한반도와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을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치슨 라인 때문에 북한은 남침을 했었다는 것은 우리 식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한국전쟁이 발발되었고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은 정말 효과적이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지만은 그 당시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유엔군이었습니다. 본래 유엔군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만장일치의 그런 투표 결과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선지 소련은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의 투표가 나왔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련이 참석하지 않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유엔군 참전이 결정되었고 대한민국은 적과 통일되지 않고 지금의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가의 한 구절,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의 만세라는 그런 실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 시간에 한민족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민족이 겪어온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를 품을 수 있을 때 가능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국난 극복에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영도력,
지도자의 지도력이 있었고요. 위기 탈출에 전력 투구를 하는 대중의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때때로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하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기와 정도의 그 위기에 따라서 정도와 그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한 요소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보살핌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제3자의 도움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의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진인사 대천명하는 한민족에게 내려주신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를 살펴보았을 때 하늘의 보살핌이 함께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요. 한민족이 하늘이 택해 세웠던 민족이다라는 선민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 한민족은 하늘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선민으로서 마땅히 세워진 책무가 있을 겁니다. 세워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이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지해 주시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 이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은 공생공영 공의주의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또 밖으로는 항구적인 평화 세계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구절은 결국에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선포하셨던 공생, 공영, 공의주의 이념을 실체로 풀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입각한 모든 활동들은 다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던 인류를 위한 항구적 세계평화 실현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의 확산과 공산체제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적 평화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산주의라는 것을 근절하고 민주세계를 저희들이 결집해야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단순한 반대 논리를 펼치는 반공을 넘어서서 이제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승공의 이념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먼저 청년들을 교육했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앞세워서 순공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산권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회담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1990년 4월 11일 소련 공산당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포기를 하도록 설득을 간절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르바초프에게 큰 결심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 다음 해에 소련 연방은 1991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도 담판을 지었습니다. 1991년 12월 6일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물꼬를 튼 이 귀한 사건은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남북 공동 합의서를 통해서 했던 그런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요. 이산가족 찾기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있었고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의 내용이 있었고요. 남북한 경제 교류와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등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의 목표가 이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과의 단독 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오갔었다고 하고요. 위 내용도 실천되어 오다가 1994년에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그런 순공 운동을 통해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운동이 벌어졌다면은 지금은 남북 통일과는 조금 관계가 먼 그런 상황과 먼 상황이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조금 어색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해야 됩니다 라는 이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80년 세월이 흘렀고요. 그동안 주변 정세도 많이 급변했고 민족 내부의 통일의식도 다양하게 갈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남북 통일은 한민족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모두가 각자 도생으로는 절대로 활로를 찾을 수 없는 현재 상황,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통일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세습전제 정권은 대를 거듭할수록 그 정통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를 후계자로 지목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죠. 북한의 김씨 정권이 과연 얼마나 갈지 모두가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현재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권의 정통성 문제에 더해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피폐해지는,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의 대부분을 핵무기 개발이나 아니면 군비의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저항도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인만 보더라도 북한은 현재 독자적으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상황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위한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상생을 위한 그런 경쟁이 아니라 정권 투쟁을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어서 지도자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침몰해 나가는 난파선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라고 자부할 수 하지만 이제 고도성장의 신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수출 둔화, 내수 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고 잠재 성장률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문제도 있고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만성적인 성장 둔화, 이런 상태로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한과 북한 모두가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의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상호 협력의 공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궁극의 대안이 바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자 신통일 한국인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신통일 한국을 통해서 자유와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또 남한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남북 통일, 신통일 한국의 실현은 이제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 국민 모두의 생존, 또 한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이만큼 심각하다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활동 무대가 한반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익인간,
제세2화 이런 이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온 인류를 하나의 연대의식으로 묶어내는 그런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국제적인 평화연대를 강화해가지고 우리만의 평화통일로 국한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민간 외교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문선명 한학사 총재님께서는 세계평화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천주평화연합이라는 이름으로 UPF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각지에서 평화운동에 헌신할 전문가들을 발굴했고요. 평화대소로 위촉하는 활동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 등 정치, 경제, 종교, 학술, 언론, 예술 등등 전 분야에 걸친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의 협력의 장을 구축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요.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통일한국, 평화통일의 그런 결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그리고 국민, 우리 지도자 여러분,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나라가 어려워진 가운데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출발했던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늘이 택해온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민족이 감당하고 책임해야 될 시대적 과제에 대한 논의로까지 오늘 이 시간 이어졌습니다. 현재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고 한민족이 감당해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한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경이로운 정도의 정말 놀라운 그런 수준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한 경제대국입니다.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30, 50클럽에 가입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반열에 이미 올라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독립한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최초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가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3년 월드 리포트라는 곳에서 그 연구한 결과 대한민국을 세계 6대 강국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도력,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국제 동맹, 군사력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인데요. 대한민국이 6대 강국에 선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통일한국에 대한 미래 보고서는 더욱더 큰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되기만 한다면 통일한국의 인구는 8천만 명에 이를 것이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10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 남북통일, 이 신통일한국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한민족의 생존과 한민족의 번영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임은 분명한 또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밋빛 희망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앞날이 제시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조선을 구했던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요. 문맹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열심히 또 분명히 일어섰던 기미독립선언서의 민족지도자 33인의 대표자들, 그리고 유관순 열사까지도 모두 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우뚝 섰던, 하늘의 뜻을 알고 뜨거운 애민정신을 가졌던 지도자의 표상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갖추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이런 한민족의 이념에 따라서 인간의 관점에서 정치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잘 아는, 하늘과 소통하면서 하늘의 뜻을 잘 알고 이 지상세계를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수와 진보, 남성과 여성, 청년과 노인 이런 등등 갈등 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결국에는 두익을 실천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그런 균형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력에 도취하거나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고 진정으로 한민족을 아끼는 그런 뜨거운 애민 정신을 철저히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는 이러한 세 가지의 덕목을 최소한 세 가지의 덕목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발굴하고 세우는데 전력 투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자각하고 또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을 저희들의 손으로 저희들의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5년 을사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신냉전의 시대라고 합니다. 동북아 안보 경쟁 구도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확인되면서 안보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2019년 10월 6일 나고야 대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APU라는 것을 그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중심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연합으로서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은 한학자 총재님의 그 깊은 뜻을 적극적으로 이어받아서 현재 세계 평화 헌장에 그 정신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UPF는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의 자격으로서 캄보디아 정부와 연합해서 현재 세계평화 헌장을 창설하면서 항구적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월드 서밋 2025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장, 그리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전현직 국가 지도자들이 2025년 4월에 대한민국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요, 한학자 총재님의 비전에 감동을 받아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한학자 총재님과 함께 항구적 세계 평화를 함께 이루고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 추락한 지금 이 월드 서밋 20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외교력으로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중요한 기점이 마련되어질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2025년 4월 13일 월드 서밋 2025와 때맞춰서 공개하는 천왕궁 그랜드 오픈은 하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이념 아래 한민족과 전 인류를 위한 평화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질 것입니다. 이 천왕궁 그랜드 오픈을 통해서 한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하늘 앞에 감사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이 되어질 것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하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복가정 그리고 지도자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국회가 지난 1948년 5월 31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 의장이자 임시 의장으로 추대받은 이승만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국회 회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뤄내고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하늘 앞에 감사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자라고 이승만 의장이 그렇게 다 같이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이 당시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세워졌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윤영 의원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원이 하늘에 있습니다. 한민족의 뿌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은 하늘 앞에 간구했었고요. 하늘과 소통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우리 고유의 역사 가운데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늘의 뜻이었고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온 국민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한민족이 하늘이 택해 세운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이미 뿌리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로서 세워졌고요. 하늘 보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터전 위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이 보호해 주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늘과 연결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한민족의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나는 선민이고 그래서 하늘을 모시고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4월 13일에 진행될 천왕궁 그랜드 오픈에도 함께 참석하셔서 하늘 부모님 앞에 결국에는 감사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